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시작할게. 1970년대가 배경이고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어 있어. 이 사내가 누구냐면 건시야. 건시고 주인공이야. 대학까지 나왔지만 지금 신세가 말이 아닌 사람이야. 어떤 내용인지 본문 볼게. 앞부분 줄거리. 성남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을 듣고 성남이 재개발될 때 1970년대 산업화 시기고 산업화. 이번 기회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권 씨는 무리하게 그금 20만 원을 마련하여 무리하게 이제 권 씨에게는 20만 원 마련하는 게 되게 무리인 거야. 그래서 뭘 샀냐면 철거민의 입주 권리를 손에 넣는다.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철거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입주 권리를 권 씨가 사게 된 거야. 무리를 해서 샀는 거야. 그런데 입주 전매자의 권리를 이 샀는 거, 전매자 산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행정당국에서. 그래서 압박에 밀려 입주는커녕 직장과 재산을 잃고, 직장과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무너진 거야. 이 20만 원도 못 찾고, 그리고 재개발되는 아파트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데모를 하다가, 이거 부당하다고 데모하다가 직장도 있는 거야. 직장도 잃게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삶의 기반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감옥살이까지 하며 전과자 신세가 된 권 씨는 앞장서서 데모하다 보니까 잡혀서 감옥까지 갔다 온 거야. 이건 권 씨가 나빠서라기보다는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이렇게 전과자가 된 거야. 신세가 된 권 씨는 나의 집, 나가 서술자고, 자,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나도 힘들게 집을 한 칸 장만해가지고 문간방, 대문 들어오면 그 방을 문간방이라 그러고 거기를 새를 놓았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이 권 씨가 새방살이를 나의 집에서 시작하게 된 거야. 권 씨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였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면서도 아침만 되면 출근 복장을 차리고 뻔질나게 밖으로 나가곤 했다. 몸에 붙은 기술도 그렇다고 타고난 뚝심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공사판 같은 데 나가 막리를 하는 눈치였다. 동준아, 놀자. 동준이는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이고요. 이렇게 부르는 건 누구냐면 하고 둘이 합창을 하듯 이 길게 외치면서 일단 안방까지 들어오는데 성공한 건씨 아들. 이 둘은 건씨 아들이야. 이 아이들은 끼리때가 되어도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문간방으로 돌아가지 않는 적이 자주 있게 되었다. 끼리때가 되어도 자기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저녁까지 얻어먹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부른 거, 끼리때가 되어도 안 가는 이유는 건씨의 아들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고 문간방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징조였다. 문간방, 누구네 집, 건신의 집 사정이 심상치 않다. 끼니를 잊지 못한다는 거야. 끼니를 잊지 못하는 거야. 왜? 건씨가 직장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건씨나 건씨 부인이 우리에게 터놓고 도움을 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 돈 갚을게. 이런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야.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꼴을 목격하고도 도울 마음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인간이 아니게끔 상황을 최악의 선까지 잠자코 몰고 갈 뿐이었다. 애당초 이순경이 기대했던 그대로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이순경은요. 이순경 경찰이지 권 씨가 전과자이므로 나에게 동태를 살피라고 권 씨의 동태를
살피라고 부탁한 인물이야. 살피라고 부탁한 인물이고 동태를 살피니까 너무 가난한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산타클로스 비슷한 꼴이 되어 쌀이나 연탄을 따위를 슬그머니 문간방 부엌에다 넣어주고 온 날 저녁이면 아내는 분하고 억울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왜 아내가 분하고 억울할까요? 인부나 철부지 애들을 생각한다면 인부는 권씨의 아내야. 권씨의 아내가 지금 임신한 상태야. 권씨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고요. 자, 철부지 애들, 권씨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까지 yan량한 선심쯤 아무렇지도 않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제게 딸린 처자식조차 변번히 건사 못하는 한 을간이 사내한테까지 자기 선심의 일부나마 미치리를 생각하면 괘씸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생병을 앓았다. 을간이 사내는 누굴까? 권씨. 아내가 그러는 거지. 내가 그 집 아내, 임신한 아내하고 애들 먹는 건 내가 상관없어. 근데 그 남자 그거 뭐야? 권씨 그 사람 뭐야? 왜 자기 집 식구 하나 제대로 책임 못 지는 거야? 그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 갖다 놓은 거, 쌀 갖다 놓은 걸로 먹는다는 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 이렇게 나의 아내가 얘기하는 거야. 건씨가 여간내기 아니라고 속삭이던 게 엊그제인 걸 볼 수 있고 아내는 새빵 잘못 내줬다고 두고두고 자탄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여전히 벌이가 시원찮은 상태에서 건씨 부인은 언 해산의 날을 맞게 되었다. 신통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되는 모양이었다. 아내의 기뜸으로는 점심 무렵이 지나서부터 그런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다가 나는 문간방에서 울리는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 자,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는 거야. 왜 병원에 안 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쉽게 쑥 넘으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못한 거야. 울리는 괴상한 소리. 이거는 출산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거야. 순탄하지 않음. 처음에는 되게 몸살 하듯이 끙끙 앓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몸의 어딘가에 깊숙이 칼이라도 받는 양 한 차례 처절하게 부러지고는 이내 도로 잠잠해지곤 하면서 이러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나로서 넘어갈 때는 그것이 방을 세내준 이후에 처음 듣는 건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건씨 부인의 목소리 지금 비명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당신이 한번 건씨를 설득해 보세요. 어떤 설득을 하라고? 병원에 가보라는 거. 집에서 애 놓는 건 어려우니까 병원에 가보라는 거. 제가 서너 번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남자가 실실 웃기만 하면서 그저 염려 없다고만 그러네요. 병원 얘기였다. 건씨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절하는 거겠지. 이 맛을 뭐야? 건씨도 데려가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겠지. 이러는 거지. 아내는 진저부터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들으는 흉보고 들으는 우려해 왔었다. 남산만이나 한 배를 갖고서 요즘 세상에 그래 애를 집에서 그것도 산모 혼자 힘으로 낳겠다니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아요. 다리 다 차도록 기저귀감 하나 장만 않는 예편에나 조사는 하나 부를 돈도 마련이 없는 사내나 어쩜 그리 짝짝인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나는 건씨를 마당에 불러냈다. 왜?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듣던 대로 건씨는 대뜸 아무 염려 말라면서 실실 웃었다. 마치 공경에 빠진 나를 극진히 위로해주는 투였다. 둘째 때도 마누라 혼자서 그뜬히 해치웠거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건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위했어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된 경우 난 건선생 원망하겠소. 작자가 누구야? 건씨가
정도 이상으로 너물거린다 싶어 나는 앵간히 모진 소리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정리나 어려우면 분만비를 빌려줄 수 있음을 넌지시 비쳤는데도 작자는 끝내 거절한 것은 까짓것 변두리 병원에서 얼마 들지 않은 비용을 빌려 쓴 다음에 나중에 갚는 그 알량한 수고를 겁낸 나머지 두 목숨을 건 모험 쪽을 택한 계산속일 것이라고 나는 단정해버렸다. 그만큼 작자는 건시지, 그지? 건시가 품만비 빌려줄게요. 그러니까 싫대요.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자 빌리고 나중에 갚을 그 수고가 싫어서 그러나 보다. 그런 거야. 그러나 한결같은 상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 점심때부터 이제 에노키에서 통증을 하기 시작한 게 자정을 넘기고 나더니 사정이 달라졌다. 경산치고는 진통이 너무 길고 악착스러운데 겁이 났던지 건시는 통금이 해제되기도 전에 부인을 얻고 비탈길을 내려가느라 한바탕 북새를 들었다. 통금은요, 옛날에는요, 12시에서 5시까지인가 못 다녔어. 그게 80년대 초까지 그랬을 거야. 이게 이제 시대적 배경이 되는 단어지. 드디어 이제 안 되겠나 봐. 그래서 통금 해제되기도 전에 벌써 아내를 업고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야. 북채 위에 엎인 모양으로 건시 내가 우리 집 문간방을 빠져나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한 근심 드는 기분이었다. 아, 드디어 병원 가는군. 이제 해결됐다. 큰일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미역근이나 사놓고 기다리다가 소식이 오면 병원에 가보라고 아내에게 이러고는 출근했다. 자, 나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야. 나는 초등학교 교사.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건시가 나를 찾아왔다. 건시가 왜 찾아왔을까? 뭔가 일이 있겠지, 그지? 요 찾아온 게 사건의 전환이 되고요.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었어. 수희에게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건시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왜? 지금 뭔가 부탁하려는 태도야. 하려는 태도고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이 그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 내 느낌 불길한 예감 권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그냥 얘가 이 사람이 굉장히 쑥스러워서 얘기하니까 셋째 아들 낳았어. 셋째 애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오는 부끄러움인 갑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찝찝하지. 셋째 아들 낳았다고 나 찾아올 리가 없잖아. 그지? 불길한 예감. 어려운 부탁일 것 같은 어려운 부탁을 할 것 같은 예감. 잘 됐습니까? 뭐가 잘 됐냐고 묻는 거야. 출산이지, 그지? 출산에 관한 것이야. 이렇게 잘 됐냐고 물으니까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망정이지. 오 선생 말씀대로 뭘 했다는 거야. 병원에 데려갔다는 거.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근시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부리로 뜻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 자꾸만 그렸다. 자, 왜 이렇게 있을까요? 부탁할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먼지가 폴폴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이 구두가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야. 이 구두는요, 근시의 자존심이야. 구두가 반들반들 닦여 있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행동이야.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거 나의 추측이지. 아마 이래서 구두가 반들반들한가 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야. 그럼 이제 드디어 말을 해요.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이게 이제 권씨가 찾아온 이유지.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은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트여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그전까지만 소주하다가 막상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할 때는 도발적인 감정, 아주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권씨는. 그래서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헛망이도 나왔다. 아주 쉽게 나오는 거야.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었다. 수술해야 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태반도 아니고요.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이나 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은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뿐이랍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는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자, 이게 10만 원을 빌리는 이유지. 10만 원을 빌리는 이유고요. 이 이유가 뭐야? 아내의 수술 비용이야. 수술 비용이고 빨리 손 쓰지 않으면 다 위험하대.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 제기랄이라고 싶어 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평상시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자, 평상시 권씨는 되게 착해요. 그래서 제기랄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거야. 평상시 권씨의 성품은 성품이 착한 것과 권씨의 처지가 절박한 것임을 제기랄 이런 말을 통해서 절박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기엔 더욱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이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할까?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야. 근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잖아. 그지? 이해득실을 따지고요. 이 나가요.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도 그냥 겨우 집 하나 장만해서 그냥 한 달 초등학생 학교생님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사는 형편이야.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좀 큰 돈 같아. 그러면 이거 빌려줬다 못 받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의 진지함 앞에서 그거 참 안 됐군요 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10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도 갚지 못한 처지였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돈을 빌려줬나 봐. 그래서 부담스러운 이유가요. 빚이 있는 거야.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고 정산분만비 1, 2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건실을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그 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끈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큰일을 저질러도 괜찮은 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했다. 자, 부담스러운 이유 두 번째가 살림은 다 아내가 하는 거야. 경제끈은 아내가 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만 원 빌려주고 아내에게 그 궁색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큰일, 어떤 일, 돈을 빌려주는 일. 그래서 지금 빨리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어요.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했으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는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지금 나 빌려주면 돈 없는데, 나 지금 10만 원 빌려주면 지금 또 빚졌는데 더 크게 빚지지. 그리고 아내가 경제권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빌려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꼭 갚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을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빌려줬다가 빌려주는 것도 빌려주는 거지만 못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못 받을 수 있겠다. 이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야. 빌려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고,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사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해가의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책임이 따르는 동정, 어떤 거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양, 피할 바에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 못하게, 딱 부러지게 못 빌려준다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병원 이름이 뭐죠? 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보증을 승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자, 의사한테 다시 부탁해 보라는 거지, 그지? 위급한 상황을 갖다가 지금 누구한테로, 의사한테도 미루는 거지. 상황을 무책임한 태도로 외면하고 있고요.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들이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어떤 눈치? 이 사람이 안 빌려주겠구나. 이 눈치를 벌써 권씨는 챘어.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돈 빌려 달라 할 때는 자존심 때문에 아주 도전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게 슬그머니 죽고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이거 원장이 돈 같은 거 안 따지고 이런 사람이길 바라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해타산적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자, 얼굴에 흐르는 진땀은 거절당한 곤욕스러움이야. 곤욕스러움.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 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구두를 갖다가 바지 가랑이로 바랑이 거기에 막 문지르는 거야. 구를 닦는 동작이고요. 구두는 권씨의 자존심이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야.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설면처럼, 설면은요 동료 교사의 별명이야. 두툼한 입술이 손잡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 자,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 나를 원망하는 소리, 소리가 이를테면 오선생 너무 한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물러붙은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나 원망하는 소리, 욕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 보았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권씨가 자기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70년대 대학 나온 사람은 대단해요. 그때는 공부를 별로 못 시켰거든.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거 상처 입은 자존심을, 상처 입은 돈 빌리러 왔잖아, 그치? 그런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말이야. 회복하기 위한 말이고 그것뿐이었다. 그는 수줍게 그 말만 끝내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상 곶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항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왜? 연민의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야. 연민의 감정.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힌 3륜차로 달려들어 아기와기 차물을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이거 완전 자기를 다 벗겨놓고 보여주는구나. 그만큼 권씨가 절박해 보이는 거야. 권씨의 절박함.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빚을 지고 있음을 푼떡 깨달았다. 암만의 밝힐 필요가 없는 값. 나 권씨한테 빚 지고 있어. 이런 거 깨달은 거야. 그게 뭐냐면 전세돈.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빌려줘가지고 못 받으면 전세돈에서 까고주면 되니까. 진작 생각할 걸. 이제 생각난 거야. 원산부인과에서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돈 없으니까 수술도 안 해줘. 병원에서 죽든 말든. 생명보다요. 돈을 중시. 이런 거 뭐라 그래? 물질 만능주의적, 그지? 물질, 돈이면 다단한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지. 비인간적이지. 비인간적 세태를 보여주고 있어.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 가불은 월급 받을 걸 미리 더 받는 거야. 땡겨서 받는 거야.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뜯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의 마비자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건시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친척 관계가 아닌 걸 아는 거야. 척분이 없으면 친척이 아님.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회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질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것입니다. 이거 지금 건시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 돈을 줘야지 애를 갖다가 수술해준다. 그 의사를 비난하는 말이야.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돈을 갖고 와야지만 수술하는 우선시하는 원장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어떻게 우회적으로 돌렸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의 너틀 웃음으로 그걸 간달히 뭉쳐버렸다. 내 말이 농담처럼 안 들리길 바랬는데 그 사람은 농담으로 받아들인 거야. 농담으로 받아들임.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건시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생명은 권씨의 셋째 아들. 권씨의 셋째 아들.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 누구니? 권씨 부인이지. 권씨 부인이고 까지 암양은 물건을 물건을 호송해서 이런 뜻이고 암양해서 생명까지 암양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수술한 거야.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 너무도 쉽게 끝났다.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를 4대인가 5대쯤 불을 붙이고 나니까 줄담배를 4-5대 피고 나니까 이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 거야. 그냥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지, 그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행동 묘사를 통해 간접 제시해주고 있고 고추예요, 고추. 자, 넘어갈게. 아들 낳았다는 얘기지.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정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처음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아들이구나 생각했는데 원장 부인이 나와서 그걸 확인해 준 거야.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구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금기용 씨의 차남을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것이 속없이 잘도 생겼다. 재앙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게끔 옥층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세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건씨 부인이 아들 낳았는데 거기에 막 감격하면서 축하해 주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네. 따뜻한 성품.
자,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강도는요, 누굴까요? 강도가 건씨입니다. 돈을 못 구한 거야. 그리고 이 건씨는요, 자기 아내가 수술했다는 것도 지금 몰라요. 하루 종일 돈을 구하러 다녔겠지, 그지? 못 구하고 결국 이 주인집에 돈을 훔치러 들어온 거야. 강도가 건심을 암시하고요. 그날 밤 나가 수술비를 대신 낸 날, 그날 밤이야.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 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은 왜 멱살 때 멱이지. 목의 앞쪽이지, 그지? 칼로 목의 앞쪽을 딱 겨루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있는 식칼이 스슬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술 마시고 온 거야, 건씨가. 자, 왜? 초보 강도가요, 술 기운을 빌려 강도 행위를 하는 거야. 술 기운을 빌려 강도 행위를 하는 거고, 행위를 함. 조명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금정 계통의 보자기 일 복면 위로 드러난 그의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나우 조금 많이 치에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에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멱을 거는 식칼이 들들들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술도 마셨고 초보 강도니까 이게 강도가 손을 뜨는 거야. 그래서 초보 강도의 긴장한 모습이야. 긴장한 모습이고요.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에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었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자, 왜? 강도가 강도답지 못해가지고 모자라는 강도라 하는 거야. 나는 복면이의 눈을 보는 순간에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딴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전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자, 건씨의 착한 눈과 일치하는 강도야. 건씨임을 알아본 거야.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도명을 도모하는 꾸미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처음부터 글러먹었어. 이거지. 강도의 자격 미달인 거야.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 뒤로 물려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자, 오히려 강도에게 조언해주지. 조언해주는 나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수월할 거라고. 이게 뭐야? 지금 강도하고 바뀌었지, 그지? 이러면 뭐야? 주체와 개체가 바뀌었다. 주객전도라 그래. 주객전도.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자,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 나가 순순히 지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야. 나가 순순히 지금
자신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거야. 지시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현금은 변변찬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예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지금 쉽게 훔쳐갈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순수하게, 순순히 방법을 알려주지, 그지? 방법을 알려줌.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경거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자, 더욱 의심하는 거야. 이게 너무 순수하니까 믿지 못해가지고 경거히 가볍게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야.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왜?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고. 마누라가 깼어.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 채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려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로울 거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도의 성품과 정체를 파악한 거야.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 바람으로 들어온 강도. 누가 강도 짓을 하면서 구두까지 현관에 벗어놓고 오니 굉장히 어설픈 강도지, 그지? 어설픈 강도의 모습이고요. 강도의 발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데도, 자, 오히려 집주인이 강도를 염려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아이러니 반대된 그런 상황이야.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의 발을 밟는 모양이었다. 자, 동준이 그 애기 자고 있는 애기 발을 밟은 거야.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질급을 하고 엎드려서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동준이가 칭얼대니까요. 애기를 갖다가 토닥토닥 해주는 거야. 자, 아주 순진한 강도의 모습이지. 아이가 깰까봐 노심초사하는 강도의 모습이고요.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이제 동준이가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이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났어. 내 위치를 힐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주목하고 있던 나는, 자, 애교스러운 행각, 서투른 행동, 강도의 서툰 행동이고, 시종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에 떨어뜨린 식칼, 진짜 부주의한 강도지, 그지? 강도의 부주의한 행동이고, 식칼도 들었었어. 집어들었다.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자, 오히려 강도에게 큰 소리 치지, 그지? 나가 오히려 강도에게 큰 소리를 친다. 강도하고 나 집주인의 모습이 바뀌어댔지.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 가자는 눈짓을 보였다. 그는 급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 가지고 다시 내 멱을 거누었다. 내 목을 겨눈 거야.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이를 옆구리 쪽 허리 위에 차더니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다. 자, 나의 지나친 배려가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야. 자존심을 상하게 함.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 이죽거리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거야.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에 그들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경험 많은 친구 어떻게 강도들 진짜 강도들은 우리 집은 들어오지 않는다. 왜? 우리 집에 훔쳐갈 게 없으니까. 누구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피치 못할 사정은 뭐야? 아내의 수술비 마련이지. 아내의 수술비 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자 이거 권시 아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아내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거지. 말함.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왜? 딱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다고 생각한 거야. 이가 딱딱 불이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고 강도직까지 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그래서 이제 대청마루를 향해 나가는 거야. 내 옆을 쳐갈 때 그의 몸에서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애당초 뭐야? 애당초는 안심시켜가지고 편하게 돌아가게 하고 싶었어. 안심시켜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이제 그거와는 달리 이제 자존심만 상하게 한 거야.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그래서 자존심만 상하게 한 거야.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들어주었을지. 요거 뭐야? 수술비를 내준 것을 갖다가 지금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수술비를 내준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자, 개수장마 부탁을 거절한 거. 자, 자신의 부탁 돈 빌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 거절한 것과 지금 권씨는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 없어. 의지할 때
현실에 좌절해가지고 현실에 좌절함.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어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어났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은격결에 문간방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야. 그러면 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들어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의 실수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노출시키는 것. 지적하는 일은 훗날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 문간방 들어가는 걸 그냥 놔뒀으면 내가 바로 건시오 하는 걸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되지. 건시 스스로 보여주는 게 되지. 그러니까 훗날 위해서 건시가 나는 건시 모릅니다. 나는 그 강도가 건시인 걸 모른 척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지적해 주는 거야. 대문은 저쪽입니다. 자, 건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지만 오히려 더 상하게 하는 거야. 더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야.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히 있다가 이었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항까지 나온 사람이요. 자, 정체가 탈로난 걸 안 거야. 정체가 탈로 난 것을 알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왜? 건시가 돌아오길 바란 거야. 바람.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건시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과 캄캄한 방 안에서 어미아비 없이 오니만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은 화장대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얘기했다. 한참 많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다. 자, 불만의 표시지 이거. 수술 보증금 빌려준 거에 대한 불만의 표시고 뗄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리숙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왜? 아내가 건시를 평상시처럼 건시가 강도로 왔다는 걸 알면 아내도 별로 안 좋게 대하겠지. 그래. 그래서 건시를 평소와 같이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튿날 아침까지 건시는 귀가해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려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려 병원 문 밖에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을 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자, 어설픈 배려가요. 권 씨를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야.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심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뜻뜻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모른 척 하는 거. 모른 척 하는 게 권 씨가 나중에 왔을 때 나를 뜻뜻이 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구두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구두 확인하면 구두 손질 정도로 권 씨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는 권 씨의 자존심이야. 그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빨이 올려져 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 구두를 좀 확인해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자, 그러면 권 씨의 자존심이 지켜진 것이며, 자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야.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는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차차치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고는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의 도구들이 전부였다. 굉장히 가난한 거야. 매우 궁핍한 가정 형편이고요.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건 장롱이 있을 자리에 구두가 쫙 놓여 있는 거야. 권씨가 구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음.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3켤레였다. 모두 해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 가라신을 한 주일의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 요게 건씨가 신고 나간 구두겠지. 신고 나간 구두고,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한 켤레 구두는 돌아오지 않는, 한 켤레 구두는 돌아오지 않을 건씨를 상징하는 거고, 건씨를 상징하는 거고, 건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이순경이 앞에 보면 전과자이기 때문에 권씨 동량을 살펴서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권씨가 며칠째 행방불명 됐으니까 전화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고, 뒤에 정리해 볼게. 핵심 정리. 현대소설이고 중편소설이가 세태 1970년대 모습이 나타나니까 세태소설이라 그래.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그리고 사회고발적. 그 당시 열심히 노력해도 한순간으로 아주 가난한 극빈층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건씨를 통해서 사회 구조가 잘못된 걸 비판하고 있는 거야.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고 공간적 배경은 경기도 성남 지역이야. 성남이고, 제재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권씨. 권씨는 소외된 계층이야. 소외된 계층이고, 계층을 상징해. 권씨의 삶. 시점은 1인칭, 나가 권씨를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그리고 특징은, 상징적 소재가 사용되었지. 상징적 소재를 통해, 소재 구두지.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그려내고 있고, 사실적 문체와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그 당시 70년대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모순을 지적하면 열심히 살고 하는데 한순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빈민층으로 나앉을 수밖에 없던 권씨지. 발단은 나의 문간방에 권씨의 가족이 세입자로 들어옵니다. 전개는 권씨는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구두에 대한 정성만큼은 지극한 인물이고, 위기. 나는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권씨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이후 권씨 모르게 도움을 주지. 수술비를 대신 내줍니다. 절정. 나의 집에 그날 밤에 강도가 침입하고 권씨는
그 강도가 건시고 건시는 자존심만 상한 채 집을 나가고요. 결말은 건시가 9켤레의 구두만 남기고 행방불명됩니다. 행방불명됨. 등장인물의 성격 볼게. 나 초등학교 교사야. 초등학교 교사고 새빵살이를 하다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고요. 절박한 상황에 몰린 건시의 부탁을 외면하나 후에 도와주는 인물이고 가난한 이웃에게 건시에게 연민을 느끼지만 자신의 입을 피해를 걱정하는 소시민적인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건시는 나의 집 세입자로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전과자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서도 구두만은 지극정성으로 아끼지 강도 행각을 버리면서 굉장히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지. 선량한 지식인 들어가야겠다. 오타 났다. 인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빈민청으로 정부 정책 때문에 빈민청으로 전략하나 뭐만 자존심만은 엄청 지키려고 하는 인물이지, 그지?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문제 풀어봅시다.